자, 오늘은 노벨 경제학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문학상, 평화상, 물리학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과 관련된 재테크이다 보니까 노벨 경제학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요. 매년 10월 달이 되면 그 스웨덴에서 이제 노벨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발표하게 되는데 1969년부터 발표된 이 노벨 경제학상은 원래 노벨상에는 없는 거이고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이 원래 명칭이죠. 노벨 경제학상이. 그래서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까지 왔는데 이번 2020년 노벨 경제학상은 스탠포드 대학의 밀리엄 교수하고 로버트 윌슨 교수, 명예교수가 같이 했던 사제지간인데 경매 이론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경매 이론이라는 것은 willing to sell, willing to buy라고 해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가격이 일치하는 데서 가격이 결정하는 것을 보통 경매라고 하잖아요. 소더비 경매라든가 보통 우리가 판매하는 부동산 경매도 경매가 있지만 실제로 이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매 이론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경매를 통해서 아주 고가의 경매가 낙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자의 저주라고 해서 경매에서 성공을 했지만 너무 커다란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결국 승자가 되고도 남는 돈이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보통 요번에 5G를 가지고 이동통신 사업자 결정할 때도 이 교수들의 경매 이론을 가지고 실제 낙찰자를 선정을 하게 됐는데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은 3.6조에 달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 방식이라는 걸 통해서 각 대역별로 승자를 만들어서 다음 라운드에는 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없도록 만든 게 어떤 경매 이론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2020년 경매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노벨 경제학상의 역사를 가지고 어떤 이론이 전 세계 노벨 경제학상의 이론의 토대를 이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970년에 받으신 분은 폴 사무엘슨이라는 자유무역 이론을 만드신 폴 사무엘슨.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가장 좀 히트를 친 거는 케인스 학파와 하이에크파. 그러니까 케인스 학파, 경제 이론에서 케인스 학파는 시장주의와 반대되는 정부에서 실제로 이런 경제를 주도하고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는 케인스 학파가 있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이에크파. 여기는 이제 자유시장주의 원리죠. 그냥 정부에서 쥐락펴락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 맡겨라. 이게 이제 하이에크파인데 1974년에 하이에크의 경기 변동 이론, 그러니까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는 돌아간다라는 게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80년대로 가서는 제임스 토빈이라는 분이 이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81년에 받았죠. 이거는 이제 국제 투기 자본에 의해서 외환 거래를 투기적으로 단기에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토빈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걸로 유명해진 제임스 토빈이 받으셨고 81년에 85년에는 모딜리안이라고 제가 라이프 사이클 가설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경제적 정년 이전에는 흑자가 나고 경제적 정년 이후에는 적자가 나서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어떤 개인의 저축 이론과 금융 이론을 만든 MM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1985년에 이탈리아이자 미국인인 모딜리아니가 받았습니다. 보통 이 노벨 경제학상은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한 미국인들이 주로 수상을 하지요. 최근에 거의 다 미국이었고 올해 2020년에 노벨 경제학상도 스탠포드 대학의 미국인들이기 때문에 거의 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로 넘어와서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데 이 마르코위치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죠. 포트폴리오 이론을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보통 강의 때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위험이 있고 수익이 있으면 똑같은 위험에서는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고 똑같은 수익에서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한다. 그래서 이걸 선으로 이으면 이렇게 효율적 가설선이라는 CAPM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포트폴리오 이론을 가지고 마코이츠가 1990년에 분산 이론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4년에 존 내시라는,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로 유명한 존 내시 분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이분이 만든 이론이 게임 이론이죠. 게임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네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나는 안다가 이게 게임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내용들을 경제학적으로 풀어낸 것이 이 존 내시 박사의 게임 이론이다. 그래서 이분은 거의 그 천재적 수학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분이 94년에 이 게임 이론을 가지고 받았고, 이분이 또 조현병이기도 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가끔 와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파생 상품에 대한 가치를 만드는 거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는데, 이분의 은퇴 설계에 대한 이론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노후를 준비할 때 자산으로 준비하지 말고 몇억 몇십억으로 준비하지 말고 매월 얼마가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자산에서 소득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어떤 분은 돈 룩이라는 표현을 했죠. 노후를 준비할 때 돈 룩. 그러니까 노후 자산은 한번 넣어놓으면 쳐다보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연금 자산은 집어넣고 쳐다보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또 다른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이 스티글리츠라는 분이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걸 얘기했죠. 정보의 비대칭.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정보를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게임이 안 되죠. 그래, 보험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험을 받아야 되는데, 보험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위험한 병을 갖고 있다든가 운전을 많이 하고 있다든가 이런 정보를 안 알리면 보험사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인수했다가 사고가 나면 많은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의 비대칭 이론을 통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리츠의 이론은,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정보를 획득하는가에 대한 방법도 있고, 또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모르는 사람을 이용해서 또 이익을 획득하는가, 이런 양자적인 그 이론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것이 어떻게 활용이 경제적으로 되는가라는 게 조지프 스티글리츠 박사의 이론이고,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오셔서 이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30년 전, 5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정보의 비대칭이 없어지면 상위에 계신 분들과 하위에 계신 분들의 불평등이 해소될 거라고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불평등은 굉장히 심해지고 있더라 라고 얘기했고, 이게 이제 프랑스의 토마스 피케티 교수가 이야기했던 소득의 불평등, 또 2015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턴 교수가 불평등이라는 게 경제 성장을 이루는 또 하나의 모멘트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보수 언론으로부터 많이 이제 좀 그 공격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 디턴 교수의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이룩한다라는 개념도 사실은 최악에는 불평등이 안 좋다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됐다라는 내용입니다. 2008년에 이제 1998년 한국의 그 아시아의 금융 위기를 예언해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폴 그루거만 교수의 신무역 이론이죠. 신무역 이론. 그러니까 보통 무역을 할 때 절대 우위가 있고요. 무역을 할 때 이제 경제 이론을 배우면 나오는 건데, 비교 우위가 있고, 이거를 뛰어넘는 신무역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절대 우위는 뭐 A 나라와 B 나라를 봤을 때 어떤 경우에도 B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뭐 농업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화학이나 철강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우위한 거예요. 근데 비교 우위라는 거는 분명히 B가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B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A가 만들어내는 게 비교적으로 우위가 되는 것도 있어요.
A가 만들어 놓은 거를 사가지고 오는 게 오히려 B한테는 유리하다. 이게 이제 비교 우위고, 비교 우위를 뛰어넘는 개념이 신무역 이론인데, 이거를 이제 주장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 폴 그루그먼이라는 분이죠. 그 다음에 2013년에 유진 파마라는 분이 자산 가격에 대한 분석이라는 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은 모든 정보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단기적으로는 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 유진 파마 교수고, 그다음 2014년에 장 티롤 교수는 이제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얘기했죠. 한 기업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구글이 그렇죠.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런 독과점, 완전히 과점도 아니고 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검색 시장에서는 구글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이 없으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한 폐해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장 티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이제 그 올리버 하트 교수의 계약 이론이 있죠. 계약 이론. 계약 이론은 뭐 계약서를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예를 들어서 4명이서 피아노를 옮긴다고 했을 때 4명이 동시에 들어야 피아노를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4명이 열심히 들어서 옮기면 하루에 10대를 옮긴다.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살짝 꾀를 내가지고 힘을 안 줘도 옮기긴 옮겨요. 그런데 10대가 아니라 9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옮겨서 10대를 옮겨야 1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한 명이 꾀를 내가지고 9대밖에 못 옮기면 우리는 그날 모든 돈, 버는 돈을 예를 들어 50만 원을 기부하자. 이렇게 이제 계약을 쓴다라는 거죠. 이런 계약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4명 모두 100만 원을 골고루 나눠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라는 게 이제 이 계약 이론이고, 올리버 하트 교수가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넛지라는 책을 쓴 2017년 리처드 탈러 교수의 이제 행동경제학. 그죠? 이 행동경제학은 아까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 2002년에 심리학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데니얼 카너먼. 이분이 행동경제학의 시초이죠. 심리학자이고,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썼는데, 휴리스틱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대충 때려잡는 거, 대충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시간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으니까 대충 감으로 때려잡는 경제학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 라는 이론을 발표해서 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 데니얼 카너먼하고 아까 얘기했던 리처드 탈러 교수가 같이 또 만든 게 행동 경제학이죠.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 경제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 라는 게 그거고, 이 리처드 탈러 교수의 행동 경제학 가장 유명한 거는 옵션이죠. 디폴트 옵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다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그냥 예스만 하면 모든 걸 옵션을 그냥 자동 선택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행동 경제학이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2018년에 윌리엄 노드하우스와 폴 로마 교수가 얘기했던 거는 기후 변화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이 중요해졌잖아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기후변화가 와서 온난화가 와가지고 지구가 오래 유지할 수 없으니 탄소를 배출하는 권리를 줘서 탄소 배출을 많이 안 하면 그걸 남는 걸로 팔아서 돈이 되고, 뭐 탄소 배출권이 부족한 회사는 그 탄소 배출권을 사서 또 이렇게 지구 온난화를 지키는, 온실가스를 지키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발표한 윌리엄 노드하우스가 경제학상을 받았죠. 오늘 뭐 여러 가지 이게 노벨 경제학상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복잡은 했지만, 이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